지금 불과 5년 사이에 26배, 30배가 됐으면 거품인 거잖아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리얼아이 박감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죠? 저희 박은정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감정평가사 박은정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오르는 것 같고 또 일부 지역은 여전히 내려가는 것 같고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박 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실까요? 현재 시장은 좀 멈춰 있고 소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소강된 상태가 작년에 내내 지속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하고 그 전에도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까다로워지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가 줄어들고 또 가격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돈을 조달할 방법이 적어지니까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의 모습이었고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그게 극심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에서는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 이 1000건 정도 안에는 또 뭐 LH나 SH에서 공공 매입한 거래 건수까지 포함된 건수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예 거래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시장이에요. 네, 그런 시장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정책적으로 어떤 대출을 완화해 주면서 예를 들면 은행에서 마진금리를 줄여서 금리를 좀 낮게 적용해줘라, 상생금융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끌어가다 보니까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뭐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사람들이 산다고 하니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역시 집값은 오르는구나.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수요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장의 돈이 이제 말라가는 시장에서 정책 자금을 풀어주고 일부 수요를 끌어낼 수는 있었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시장에 돈이 없는 거죠. 당장 뭐 추석 지나고 50년 모기지에 대해서 은행권을 탓하면서 사실 대출을 많이 막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 이제 1주택자나 고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금융이 막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걸로 예상되는 시장에 섣불리 뛰어들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거래가 이제 소강 상태로 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년도 거래량은 이 정도를 유지할지 혹은 더 위축될지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정도가 가장 극심했던 게 작년의 모습이고, 작년의 모습이 이제 장기간 이루어질 수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만 변수는 이제 가격이 급속도로 조정이 되면 실수요자 위주로의 거래가 좀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투자의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금액이 얼만큼 조정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평가사님이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 이런 거를 판단하신 어떤 기준이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시장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는 이유가 내가 정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관심을 갖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분들 외에도 엄청난 이익, 내가 소득으로는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을 집을 사면 모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시장은 계속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장 내가 필요에 의해서 뭐 이 동네에 살다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집을 사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들만 하는 수요만 남은 그런 정도가 돼야지 좀 안정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시기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시장이 돼야 안정기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시기를 우리 겪었어요. 언제죠? 2012, 13년 이 정도. 12, 13년. 네. 그때는 뭐 하우스 푸어 문제뿐만 아니고 뭐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바보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 시기가 돼야 주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정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언제쯤 좀 이런 안정기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경기가 얼어붙고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해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꽤나 장기화되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제 시장이 됐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지금처럼 낮았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수요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갈아타기 수요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이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이제 거래량을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겠죠. 아, 네. 언젠가 온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라 불리는 PF 대출 문제에 대해서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PF 부실 문제를 보면 여전히 연체율이 좀 높아져 가고 있고 제2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평가사님 보시기에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뭐 언제 정도 좀 지속될지 혹은 수습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위기로 증폭이 될지 어떻게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지금의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결국은 그동안 돈을 쉽게 쓸 수 있었던 시장 환경이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많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많이 벌여놓은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구조를 통해서 은행권이든 금융권에서 돈을 많이 빌려준 상황인데 이 호황이 계속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당연히 이자 내가 이만큼 먹고 회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시장이 된 거잖아요. 당장 이 사업이 현실화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또는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온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해결은 이 PF가 성공적으로 다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그런 여력이 있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시장에 이들이 내놓는 물건을 기꺼이 사줄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 해결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이유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화랑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화랑이었잖아요. 지금도 빌려놓은 돈이 너무 많고 그 빌려놓은 돈을 기초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갚을 능력은 지금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줄여가야 된다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결국은 이미 손실은 발생을 했는데 이 손실에 대한 부담 부분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뭐 PF 사업을 벌였는데 내가 비싸게 땅을 매입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나중에 비싸게 팔 거라고 기대해서 짰지만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 땅을 비싸게 산 사람이 손실을 보고 좀 낮은 가격에 땅을 다시 매입해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손실이 일정 부분 시행자 측으로 귀속이 되는 거고 금융기관 또한 이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믿고 빌려줬지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금융기관이 흡수해야 됨으로써 이제 일부를 또 손실을 이제 확정 짓고 또 가게 같은 경우도 과도한 레버리지로 집을 샀지만 내가 산 가격보다 낮더라도 지금의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를 청산해 가지고 정리하는 자기의 손실을 입더라도 이런 어떤 손실의 확정이 지나가고 나야 정상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지금 제2금융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들 중에서 감당이 안 되는 데는 미국처럼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도 은행이 몇 개 없어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손실을 감당할 수 없고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파산이 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이제 거품이 꺼지고 어떤 빚이 정리되고 이런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절차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망했다는 얘기 안 들리잖아요. 아, 네. 근데 한국은행 총재 이제 최근 발언을 보면 10% 정도는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밑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긴 하더라고요. 너무 소극적인 거죠. PF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50조 플러스 알파나 뭐 온갖 자금 투여를 했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전체 PF 3,600개 사업장 중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해당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이. 그러면 나머지를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규모와 어떤 돈이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 아직 아닌 거잖아요. 그럼 평가사님 보시기에는 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돈 풀기를 좀 멈춰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2의 IMF를 맞을 수 있다 경고를 좀 해주셨단 말이죠. 네. 그럼 이런 PF 부실 상황을 돈 풀기가 아닌 시장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망하게 할 기업은 망하게 하고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법을 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진작에 됐어야 됐고 사실은 디레버리징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같이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레버리징을 하는 그러니까 돈 풀기를 하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손실 부분보다 더 큰 손실이 이미 지금 이제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깐 감기가 걸려서 항생제 먹고 나을 정도면은 약을 투여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약으로 처방될 부분이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고 이미 늦었는데 늦은 시기에서 더 늦춰놓은 상태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정부가 더 큰 피해자나 어떤 더 큰 피해 금액을 만들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일 수 있게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죠. 막기 위해서 자금을 투여를 해서 살려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인식은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이지 않고 연명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을 거고 난 그 안에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수술이라는 게 수술해서 좋아지면 상관이 없지만 수술해서 환자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좀 없나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게 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1.5% 기준금리에서 1.75로 올렸을 때였거든요. 18년도 말에 0.25밖에 안 올렸는데 그때 거래량이 급감을 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사실은 가격도 좀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때도 이제 부담할 수 없는 규모였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했으면 좀 다행이었을 건데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또 들어와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2030 세대거든요. 2030 세대가 능력이 제 말은 과열됐던 시장의 손실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들어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결국에는 가격이 좀 조정되고 난 후에 2030 세대가 들어오게끔 정책을 해서 연착륙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2030이 지금 거품이 이만큼 끼어 있는데 더 뛰어들면서 거품을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으면 했겠죠.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는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연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의 위기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또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연장이 아니라 가계 측면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은행이시니까 은행에서 개별 차주들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그 돈에 대해서 일부는 상환을 좀 하게끔 하고 그 부채 자체를 좀 줄이는 노력, 전체적인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여전히 어떤 PF 부실 문제를 계속 폭탄 돌리기 형태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다. PF 부실도 마찬가지고 가계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벌려놨고 내가 그걸 실적이나 어떤 그런 성과를 통해서 이제 승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했던 것들이 다 잘못됐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한 거죠. 뭐. 개혁이 필요하다. 네. 평가사님 보시기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될까요? 개개인별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를 할 거니까 부채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되고 앞으로의 상황, 지금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용의 이제 축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떤 기업이 조정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좀 신중하고 조금 자기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이 지금이 적기다. 뭐 지금 내가 무리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에 흔들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내가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 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처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또 실수요자분 위주로 해가지고 언제 집을 사야 되냐라는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이게 물건을 내가 사서 나중에 이제 리셀할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집을 사는 건데 당연히 리셀을 할 걸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렇지만 리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사서 나중에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그럼 이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연끌 하시는 분들이 소득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3억 정도 빌리는 경우, 5억 정도 빌리는 경우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3억, 5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큰 금액이고 내가 이걸 리셀을 하지 않으면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리셀하지 않아도 이 3억을 감당할 수 있다. 이 5억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주택을 매매하는 시점이라는 건 본인 기준에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의 빚을 냈을 땐 사도 되고 아니면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거 플러스 내가 리셀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조정된 다음에 사야죠. 과연 지금 집값이 거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보통은 소득 대비해서 11배 정도가 OECD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점 때 30배 가까이 갔다가 26배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26배인가요? 네. PIR이? 아파트 기준? 서울 아파트 기준? 네. 근데 우리나라도 11배인 적이 있었어요. 언제죠? 그게 2013년. 2013년도? 네. 그때 가장 낮은 거였나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과 이런 게 강한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투자 비율도 뭐 4대 6 정도 되고 비금융에 투자하는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서 11배까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지금 불과 5년 사이에 26배, 30배가 됐으면 거품인 거잖아요. 우리가 소득이 30배 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고 내가 리셀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서 가격도 조정된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해라. 그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조정장이고 조정을 더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 고금리 기조가 여전히 조금 지속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내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어떤 심리 상태가 있으실까요? 기본 전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5억을 빌리든 3억을 빌리든 이 돈을 벌어서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감당하는 게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 기간만 내가 감당을 하면 나중에 이걸 다 상쇄할 만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정책 모기지 중심으로 이제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감 자체가 금리가 낮았을 때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30년 모기지를 빌렸을 때는 갚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하는 금액이 절대 금액에서 이자 포션보다 이제 월급이 좀 더 들어가잖아요. 50년 모기지로 하면 기간이 늘어나니까 원금이 나눠지니까 더 조금 부담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이자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금액으로 놓고 보면 한 달에 부담하는 게 예전에 250이었으면 이 정책 자금을 활용하면 240인 거예요. 지금 잠깐 부동산 시장이 뭐 꺾이는 거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니까 또 과거에 고점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절대 금액을 내가 2, 3년 이상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금을 활용해서 지금 좀 조정됐을 때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거죠. 네. 우상향을 할 거니까 이제 미리 좀 사놓자 조정이 네. 됐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담감도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영끌 혹은 비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 혹시 뭐 해주실 만한 조언 좀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2030 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이 많이 뛰어들었고 그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손실을 확정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제 30년, 40년, 50년 모기지를 활용해서 이 집을 샀는데 이 빚을 내가 소득 기간 동안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기대가 꺼지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일정 부분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좀 넘길 수 있는,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과거 연끌하신 분들, 제가 이제 연끌을 1차, 2차, 3차 거의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소득이 또 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올라가는 게 감당이 안 돼서 뭐 투잡, 쓰리잡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활이 지금 당장 2, 3년은 해낼 수 있지만 그럼 과연 이걸 5년, 10년, 15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뭐 자녀가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시기, 생애 주기상 그렇게 40, 50대만큼 돈이 들어가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빠듯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럼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득의 상승률 대비해서도 지금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제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사실은 그만큼이 다 가계부채로 쌓여 있는 상태고